3단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사회 정의와 윤리로 들어왔는데요. 페이지는 29쪽입니다. 29쪽을 펼쳐주시고요. 이 파트에서는 크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자, 밑에 함께 배워요 나와 있죠? 첫 번째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비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비교한다.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어떤 사상가의 입장을 아는 건데요. 이 사상가의 이름이 니부어입니다. 니부어라는 사상가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롤스와 노직 이 두 사람의 정의관을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형 제도에 대한 사상가들의 입장을 한번 볼 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사상가로는 제일 유명한 사상가로는 칸트가 있고요. 칸트, 그 다음에 루소, 베카리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다. 이번 시간에는요. 니부어라는 사상가의 입장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롤스와 노직이라고 하는 사상가들의 정의관을 이해할 겁니다. 정의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정의관이란 게 뭐냐?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정의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형 제도에 대한 칸트, 루소, 베카리아의 입장을 한번 볼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사회 정의의 의미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가 나와 있어요. 개인 윤리하고 사회 윤리의 비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인 윤리라는 것은요. 어디에 집중하는 걸까요? 나와 있죠? 개인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사회윤리는 어디에 집중하는 걸까요? 사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개인윤리는 세세히 한번 봅시다. 주안점으로는 뭐가 있느냐? 개인의 양심이라든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윤리의식 이런 개인의 도덕성을 봅니다. 개인의 도덕성. 그리고 사회윤리는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사회 구조라든지 제도, 그 다음에 정책 이런 사회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개인윤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개인에게 찾아요. 그래서 개인윤리인 겁니다. 개인의 도덕적 의사결정 능력, 실천 의지의 결여. 자, 보면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어요. 도덕적 의사결정 능력. 이게 뭐냐면 어떤 도덕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도덕 문제가 생겼으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겠죠? 그거를 도덕적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랑 관련된 거냐면 도덕 문제랑 관련된 거예요. 내가 어떤 도덕 문제를 접했을 때 요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해결할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도덕적 의사결정 능력에 들어가는 거고요. 실천의지, 이게 뭐냐면 실천의지.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요. 이게 실행력이에요. 실행력.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매주 교회에 가잖아요.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이번 바르게 살아봐야지 라고 다짐을 하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을 살 때는요. 불평도 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는 알아요. 알지만 요거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실행력이 부족해요. 실천 의지가 부족해요.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 이걸 실천 의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사회윤리는요.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요. 얘는 개인 탓 아니에요. 사회 탓하는 겁니다. 개인보다는 사회 구조, 그 다음에 제도의 문제. 여기서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개인윤리에서는 개인이 강조되는 거예요. 개인의 도덕적 판단 능력, 실천 의지, 도덕적 습관을 함양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사회윤리는요. 개인의 도덕성 함양, 더불어서 사회 구조, 제도적으로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요거는 필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 근데 이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학업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이 학업 스트레스 받는 이 상황, 개인윤리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개인을 탓합니다. 네가 학업 스트레스 받는 거 너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너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들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학생을 탓해요. 그렇지만 사회윤리에서는요, 이 학생이 학업 스트레스 받는 이유? 그거를 사회 구조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입시 문화가 되게 치열하지. 그 다음에 대학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하게끔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념이 문제야. 너가 학업 스트레스 받는 거 너의 너 공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어디서 잘못된 거야? 사회 구조에서, 사회 제도적으로, 정책으로, 교육 정책이 잘못돼서 그래.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주제를 보더라도 개인윤리에서는 누구를 탓하면요? 개인윤리에서는 이 학생을 탓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 수업 시간에 자지 말지 그랬어. 그렇지만 사회윤리에서는 어때요? 이 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를 받게 된 그 외부 구조의 힘을 주목합니다. 자,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각각 어디에 주목하는지, 물론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쵸? 개인윤리, 사회윤리 이름이 나와 있지만 각각 어디에 주목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밑에 내려가면요, 드디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상가가 나왔습니다. 니부어 나왔어요. 니부어 이 사람은요, 일단 국적이 어디냐? 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정보를 아는 걸 좋아하는데요. 니부어의 국적은요, 미국이에요. 미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니부어는 철학자이기도 하지만요. 요건 안 적을게요. 당연하니까. 철학자이기도 하지만요, 신학자예요. 목사예요. 목사. 신기한 배경이죠. 이 니부어라는 사람은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냈는데요. 요게 뭐냐면 책 이름이에요. 책은요, 요렇게 꺽쇠 2개 표시해서 이게 책이구나라는 걸 알립니다. 니부어라는 사람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냈는데요. 책 안에서 요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요 밑에 총 4개의 토픽이 있는데요. 5개의 토픽이 있는데요. 요렇게 주장한 거예요. 현대사회의 복잡한 윤리 문제. 예를 들어서 낙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공임신 중절, 그 다음에 안락사,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정보윤리랑 관련된 문제, 뭐 사이버 범죄, 이런 것들도 있겠고, 이렇게 현대사회의 복잡한 윤리 문제는요, 한 개인이 이걸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그쵸? 우리 지금 기후위기, 환경위기, 한 개인의 양심이나 덕목을 실천함으로써, 그러니까 개인이 세상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쵸? 개인이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2번째 볼게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도덕적인 사람도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어디가 전범 국가죠? 전범. 여기 전범 국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전범이 뭐냐면 전쟁 범죄를 일으킨 국가. 어디냐면요, 독일이랑 일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탈리아, 이렇게 세 국가를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라고 하는데요. 이 독일하고 일본이 전범 국가지만 국가적으로는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독일이나 일본에 속한 이 한 사람은요, 도덕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집에 가서는 좋은 아빠였을 거고요. 혹은 좋은 엄마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거고, 착한 아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국가 내에 살고 있는 개인적인 사람들은요, 도덕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독일과 일본의 영광을 위해서, 독일과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도덕적인 사람들이지만 요거를 버리고 어떻게 행동해요? 비도덕적으로 행동해요.
그쵸? 그래서 리브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개인의 도덕적 행위는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지 못한다. 오히려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다. 요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예요. 개인의 도덕적 행위가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냐? 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다. 요게 말한다는 거죠. 뒤에만 밑줄 칠게요.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한다. 제가 방금 예시로 들었던 제2차 세계대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도덕적이었지만요. 독일인이, 일본인이 도덕적이었다고 해서 독일 혹은 일본이 도덕적이었나요? 아니죠. 독일하고 일본은 전범국가가 됐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개인의 행위와 개인의 도덕적 행위가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독일인, 일본인. 얘네들이 아무리 도덕적이라고 하더라도요. 독일하고 일본은요. 얘네들은 전범국가예요. 비도덕적이에요. 침략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개인의 도덕적인 행위가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느냐?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이 당시에 제2차 세계대전, 그쵸?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독일, 일본이라는 전범 국가가, 그러니까 이 지금 비도덕적이죠? 비도덕적인 국가, 비도덕적인 이 구조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한 거예요. 그쵸? 개인의 행동을 결정한 거예요. 개인의 행동을. 어떻게 하게끔? 비도덕적으로 하게끔. 그쵸? 그래서 개인의 도덕적 행위가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기보다는 이거 아니다. 오히려 집단의 구조가, 집단의 제도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한다. 그래서 니부어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면 그 개인이 선해야 됐나? 아니에요. 어떤 구조가, 사회 구조가 선해야지만, 사회 구조가 도덕적이어야지만 개인도 도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얘기 나온 게 요 네 번째입니다. 개인의 도덕성 함양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의 도덕성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근데 이 사회 구조하고 제도를 만드는 게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죠. 그래서 니부어는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강제력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강제력이 필요하다. 왜? 이 정치적인 강제력이 사회 구조하고 제도를 만드니까. 그래서 니부어의 얘기를, 니부어가 한 얘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니부어는요, 어떤 책을 썼다고 했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개인보다는 누구의 힘이 더 크다? 집단의 힘이 더 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의 행동을 누가 결정한다? 개인의 행동은 집단이 결정한다. 요겁니다. 개인은 집단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한 얘기가 뭐예요? 개인이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구조, 그 다음에 집단의 제도가 중요하다. 개인의 도덕성 함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사회 구조, 제도의 도덕성 실현이다. 그래서 사회 구조하고 제도를 만드는 정치적인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사회 구조하고 제도를 만드는 정치적인 강제력이 필요하다. 이게 니부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네. 여기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요? 개인보다 집단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인보다 집단의 영향력이 더 크다.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집단이 비도덕적이라면 개인도 비도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사회 정의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여기 제가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은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중요하다면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절차적 정의 이 정도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정의 의미 볼게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며,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뭐냐? 사회의 정의라는 게 뭐냐?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다. 그다음에 사회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회 정의가 왜 필요하냐?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 그다음에 개인 간, 집단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부정의한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 지침을 제공한다. 어떻게 이 부정의한 사회가 개선될 수 있을지 이런 지침을 제공하는 게 사회 정의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요. 여기 지금 잘못 나와 있거든요, 교재가. 사회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 요거 아니고요. 요게 아니고 사회 정의의 분류입니다. 분류. 사회 정의라는 건요, 이렇게 총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분배적 정의. 분배가 뭐죠? 분배? 분배하다는 건 나누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분배적 정의는 뭐냐면, 각자가 자신의 몫을 누릴 수 있게끔 정의롭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각자가 자신의 몫을 누릴 수 있게끔 정의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 그걸 분배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정적 정의는요, 분배 과정에서 만약에 분배를 해본다고 합시다.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이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재산을 물려줄 때 이거를 공정하게 세금 다 떼고 이렇게 물려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탈세해서 물려준 거예요. 탈세해서 증여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는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정의롭지 못하죠. 이거는 부정의한 상황이에요. 그쵸? 부정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정적 정의는요, 이런 부정의한 상황을 바로잡아서, 위법, 불공정한 상황을 바로잡아서 공정함을 확보하는 것. 요거를 교정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 교정적 할 때 이 교정이 뭐냐면 치아 교정할 때 그 교정이에요. 치아가 삐뚤어져 있는 걸 바로 잡는 거.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부정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바로 잡는 거. 그걸 교정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절차적 정의인데요. 절차적 정의는 절차를 강조합니다. 방금 탈세하고 증여하려고 한 거, 요거 부정의한 상황이에요. 부정의한 절차를 통해서 탈세를 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절차적 정의는요, 공정한 절차를 강조해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합당한 몫을 주려고 합니다. 그게 절차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의미 주고 나서 이게 어떤 정의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의미하고 이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인데요. 현대사회의 다양한 정의관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롤스입니다.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왜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르냐면요. 롤스는 언제 정의로워진다고 봤냐면 공정한 절차가 있을 때, 그럴 때 정의로워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롤스는 이 자신의 정의론을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이 롤스라는 사람의 기본 입장을 보기 전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일단 아빠가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독학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아버지는 변호사가 되셨고요. 어머니는요. 요거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는요. 여성 인권 운동을 했어요. 인권 운동. 그러니까 여권 신장 운동을 한 거죠.
이렇게 이런 아버지하고 어머니 밑에서 크면 롤스는 당연히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아버지가 변호사시고 어머니도 인권 운동을 하면은 이제 롤스도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 흑인이라든지 여성, 요런 인권에 관심을 갖게 돼요. 이 당시에 흑인이라든지 여성은 높은 사회 계급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을까요?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쵸?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이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롤스는 요런 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고민을 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롤스는 이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방향의 정의론을 주장합니다. 같이 볼게요. 기본 입장 봅시다.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사회 제도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정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공정한 분배. 요거는 제가 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예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정하게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사회 제도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 쉽게 얘기하면 법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규제되어야지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롤스가 봤습니다. 그래서 롤스는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하버드 교수님인데 하버드 교수예요. 천재입니다. 진짜 천재예요. 천재. 저는 이분이 진짜 천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분은 정의라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정의를 이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평생 동안 하신 분인데 이 정의로운 상황을 위해서 이분은 어떤 예시를 드냐면요. 이분은 어떤 개념을 고안하냐면요. 사고 실험이라는 거를 해요. 실험. 우리 그냥 실험하는 거 아시죠? 과학실에 가서 실험하는 거. 이런 게 실험이라고 하잖아요. 사고하다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이분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실험이 아니라 사고 실험을 한 거예요. 사고 실험. 그래서 이분은 정의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 실험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이 배제된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자, 여기 지금 핵심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먼저 볼게요.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 요게 뭘까? 자, 보면요. 이분은 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운이라는 게 뭐예요? 우연적인 거예요. 그쵸? 우연성이 있는 요소예요. 운이라는 건. 그쵸? 근데 이 운도 이분은 두 개로 나눠서 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자연적 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운이 있어요. 자연적 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자연 그대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거. DNA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DNA가 뭐예요? 유전자.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만약에 엄마 아빠가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예뻐요. 그러면 아기도 키가 크고 예쁘거나 잘생긴 확률이 높겠죠. 왜? 유전적으로 결정된 거니까. 이 아이는 자연적 운을 타고난 거죠. 유전자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거. 키라든지 외모. 이런 건 자연적 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회적 운은요. 우리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 태어날지.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질지. 이런 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사회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999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1950년에 태어났다면요. 사회적 운이 좋지 않은 거죠. 만약에 제가 한국이 아니라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서 태어났다면요. 저는 사회적 운이 좋지 못한 거죠. 그렇지만 저는
사회적 운이 좋게 타고나서. 사회적 우연히 사회적 운이 좋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우연하게 좋은 기회로 전쟁 죽이지 않았을 때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쵸? 이게 운이에요, 운. 그래서 롤스는요, 운이라고 하는 걸 두 개로 나눠서 봤다고 했어요. 자연적 운, 사회적 운. 다른 말로 하면 자연적 우연성, 사회적 우연성. 이렇게 본 겁니다. 만약에 지금 사고 실험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 상태로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던 그 상태를 우리가 한번 가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때 우리는요. 원초적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원초적 입장. 원초적인 입장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제 암흑의 시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기 전에 국가라는 게 생기기 전에 이 원초적 입장.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의 자연적 운, 사회적 운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가 흑인인지 백인인지 한국인인지 아니면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왜 모르냐? 이 사람들은요.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것을 썼거든요. 무지의 베일. 무지라는 건 뭐냐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지. 너 왜 이렇게 무지해? 할 때 그 무지예요. 알미 없는 거예요. 이거 맞나? 없을 무. 알지. 이렇게 됩니다. 알미 없는 거. 이 사람들은 왜 알미 없냐면요. 베일을 썼거든요. 베일. 결혼식 할 때 신부들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이렇게 베일 쓰잖아요. 면포 쓰죠? 요거를 베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지의 베일을 써요. 나의 자연적 우연성, 사회적 우연성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롤스가 왜 이렇게 가정을 했느냐? 왜 이런 실험을 했느냐?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유전자, 그 다음에 국적, 사회적 지위,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모른다면 그러면 난 지금 나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장 최악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가장 불리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한 원칙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불리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그 다음에 롤스는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 그 다음에 자발적 협동체제로서의 사회유지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것도 또 어렵죠. 최소 수혜자가 뭐냐면요. 최소 수혜자. 최소. 가장 적게 수혜자. 수혜를 보는 거예요. 자, 위에서 자신이 가장 불합리할 상황에 놓일 가능성 이렇게 했잖아요. 그 최소 수혜자는요, 누구냐면요. 지금 제일 불리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최소 수혜자, 이 사회에서 제일 혜택을 못 보는 사람.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일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장애인, 그 다음에 흑인, 그 다음에 난민 요런 예시를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애인, 흑인, 난민 요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제일 처우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초적 입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난 무지의 베일을 썼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떤 인종일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을지, 얼마만큼 내가 부자일지, 내 유전자는 어떨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흑인이 될 수도 있고요. 난민도 될 수 있어요. 최악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사람들은요. 어떤 원칙을 합의하느냐, 어떤 규칙을 만드느냐면 제일 낮은 계층에 있는 흑인이라든지 난민, 장애인 같은 이런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해요.
그거를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회의 평등을 이루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이라는 말하고 반대되는 게 뭐냐면 형식적인 형식적 평등이거든요.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었는데요. 학생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다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평등해요.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의무 교육을 받으니까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같은 서울 안에서도요. 어디가 제일 학구율이 높아요? 강남구. 그렇죠? 저는 중랑구에 사거든요. 중랑구. 서울에서 제일 후진 동네입니다. 강남구하고 중랑구의 실질적인 교육 수준이 동일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형식적 평등은 이루어졌지만 이 지역별로 교육 수준이 다르다는 실질적인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실질적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롤스는 이런 형식적 평등에서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기회 평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지울게요. 그래서 이 롤스의 핵심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원초적 입장. 요거 중요하고요. 원초적 입장 중요합니다. 원초적 입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지의 베일. 요거 단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최소 수혜자. 요거는 롤스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롤스는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을 쓰면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서 원칙을 세울 거래요. 그 원칙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정의의 두 원칙이라고 하고, 이 정의의 두 원칙은 어떻게 나왔냐? 사람들이 원초적 입장에 있었을 때 무지의 베일을 쓰고요. 이때는요. 나에 대한 조건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사회에서 낮은 처우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합의를 합니다. 이때 두 가지 원칙을 세워요. 첫 번째가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 자유라고, 기본적 자유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출판의 자유, 그 다음에 투표의 자유,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치의 자유,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 이런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기본적인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게 제1원칙입니다.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요. 최소 수혜자한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될 때 정당화된다. 사회에 불평등이란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없잖아요. 그럼 공산주의 사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롤스는 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언제 정당화되느냐? 최소 수혜자한테 최대의 이익이 될 때. 이럴 때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은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롤스는 직위, 그다음에 직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나 직책은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 그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원칙들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 가지 원칙인데 왜 제1원칙, 제2원칙이냐? 먼저 제1원칙이 적용되고요. 제2원칙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먼저 적용이 돼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 차등의 원칙은 두 번째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2원칙 안에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스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떤 가정 환경이 있었죠? 아버지는 변호사, 어머니는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원칙에 합의를 하게 된다. 근데 특히나 누구의 이익을 최대화한다? 최소 수혜자. 우리 사회의 장애인, 그 다음에 이민 노동자, 그 다음에 여성.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소 수혜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롤스랑 반대되는 게 누구냐면요. 노직이에요. 노직. 롤스는 미국인인데 노직도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하버드 교수였잖아요. 롤스가. 노직도 마찬가지로 노직도 하버드 교수예요. 하버드 교수. 하버드 교수. 노직은요. 어떤 사상을 펼쳐냐면요. 자유지상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노직은요.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불러요. 왜? 이 사람은 뭘 최고로 생각했다? 자유를 최고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기본 입장 봅시다. 노직은요.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서 배타적인 절대적인 권리를 지닌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이 소유는 누구예요? 나예요. 얘는 무조건 내 거야. 왜냐면 내가 이거를 취득한 과정이, 내가 이 소유물을 취득한 과정이, 내가 이 소유물을 얻은 과정이 정당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탈세하지 않고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증여를 받았다. 그럼 나는 이게 정당한 소유물인 거예요. 혹은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노동을 해서 번 돈, 요것도 내가 노동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절대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이 주장을 왜 왜 노직이 했냐? 롤스는요. 최소 수혜자 있잖아요. 최소 수혜자. 이 최소 수혜자들을 위한 재분배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복지 정책. 다른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라의 차원에서 복지 정책을 좀 활용해야 돼. 세금을 좀 걷어야 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면 노직은 요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왜? 내가 노동해서 이 돈을 벌었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돈을 내야 돼? 왜 세금을 내야 돼? 이거는 나라가 이렇게 세금을 걷는 행위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국가. 내 권리, 나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그런 국가를 추구합니다. 그 국가를 뭐라고 하냐면 최소국가라고 해요. 최소국가. 최소국가는 뭐예요? 노직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최소국가다. 최소국가. 개인의 소유권 침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권리라고 함은 소유권이 되겠죠. 그래서 노직도 롤스랑 마찬가지로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칙이에요. 취득이 뭐예요? 얻는 거예요. 얻는 거. 취득이라는 건 얻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게 얻은 재화는 뭐예요? 돈이라고 해볼게요. 혹은 물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부동산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돈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정당하게 취득한 재화는요. 취득한 사람한테 그 소유 권리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정당하지 않게 취득한 재화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재화는 어떻게 할지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취득에서 정의의 원칙 뭐예요? 정당하게 내가 취득한 재화는 내가 노동을 했거나 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받았거나 이런 재화는요. 이거를 취득한 사람한테 소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라가 뺏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나의 소유권은 내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칙 보면요. 타인에 의해서 자유롭게 양도받은 재화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가 있다.
무슨 얘기냐? 자유롭게 부모님이 자식한테 이제 상속을 해주잖아요. 이거 강제로 하는 건가요? 강제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자유롭게 하겠죠. 이렇게 타인이지만 내가 자유롭게 양도받은 재화. 내가 자유롭게 양도받은 재화는요. 이 재화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전에서의 정의 원칙입니다. 이전이라는 건 뭐냐면 옮기는 거죠. 옮기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교정에서의 정의 원칙. 만약에 취득하거나 이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당하게 취득했어요. 그런데 정당하게 취득한 게 아니라 부정의하게 취득했어요. 혹은 부정의하게 양도를 받았어요. 아까처럼 탈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양도를 받았어요. 상속받았는데 탈세하고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부정의하죠. 그래서 세 번째가 교정에서의 정의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뭐냐?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 이빨 교정하는 거,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된다. 재화를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나 과오나 잘못된 절차에 의해 소유가 발생했을 때는 요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노직의 소유 권리론이라고 하는 정의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롤스랑 노직을 비교하셔야 돼요. 롤스랑 노직. 롤스는 어떤 정의론을 펼쳤죠? 요거는 안 적으셔도 돼요. 롤스는요.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위해서요. 어떤 개념을 했냐, 어떤 사상을 펼쳤냐면요. 사고 실험을 했다고 했어요. 사고 실험. 실제로 실험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상상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 원초적인 입장이 있어요. 원시시대 같은 이런 원초적 입장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요,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사회적 지위, 어떤 거에 무지예요? 어떤 거에 무지하냐? 그러면 지위라든지 사회적 지위, 그다음에 국적, 유전자, 인종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왜? 무지의 베일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들 이 사회에서 최악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걸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최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대통령의 딸로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거지의 딸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최악을 가정해요. 그럼 우리는요, 이때는요, 최악을 가정해요. 최악을 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최대의 혜택이 가게끔 최소수혜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가게끔 합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게 세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원칙이 자유, 모두는 다 평등한 자유를 누린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차등의 원칙이죠.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가게끔 하는 거. 이게 차등의 원칙이고요. 세 번째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직위라든지 그다음에 직업 같은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모두에게끔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게 2원칙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묶어서 2원칙, 이렇게 해서 1원칙이었어요. 그럼 노직 볼게요. 노직은요, 소유 권리론을 주장했어요. 얘는요, 제가 무슨 지상주의자라고 했죠? 자유지상주의자예요. 자유지상주의자. 특히나 어떤 자유? 소유권.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은 나의 재화에 대한 권리겠죠? 소유권. 소유권은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이전되었거나 취득해왔을 때는요, 이거는 나의 소유물이에요. 배타적인 권리를 가져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져요. 그런데 이 취득과 이전 과정에서 불공정했어요? 그러면 교정해야 돼요. 요 얘기를 한 게 노직입니다. 그래서 노직이 롤스보다 아마 훨씬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롤스는요,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 최소수의 이런 단어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언제쯤 이해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봐주시면 좋겠어요. 50분 지났는데요. 자, 이제 사형제도입니다. 사형제도. 사형제도는요, 범죄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그쵸? 우리나라는 이제 무기징역만 하고 있지만, 거의 무기징역,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지만, 거의 무기징역에 가깝죠. 근데 이 사상가들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거든요. 칸트, 루소, 베카리아 이렇게 볼 건데요. 칸트는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루소는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베카리아는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사형을 찬성하느냐라고 볼 때 저희 국적은 지울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칸트하고 루소는요, 사형제도에 찬성해요. 베카리아는요, 반대합니다. 반대. 자, 먼저 찬성 입장이 칸트를 볼게요. 칸트가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칸트가 중요합니다. 칸트는요, 응보주의의 관점에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정당하며 사형 이외의 형벌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강력하게 사형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응보주의의 관점이라는 게 뭐냐? 요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살인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갔단 말이에요. 생명을 빼앗아갔으니까 생명을 똑같이 앗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칸트예요. 그래서 살인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미 앗아가기 때문에 사형하는 것 외에는 정의롭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 하냐면요. 사형이라는 건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그냥 한번 들어만 두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칸트는요. 우리의 인격이라는 걸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생득적 인권이에요. 생득적 인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민적 인격이에요. 살인자는요. 시민적 인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럼 남은 인격이 뭐가 있어요? 생득적 인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생득적 인격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어진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시민적 인격은 없어요. 그렇지만 생득적 인격은 남아있죠. 이 생득적 인격이 고통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득적 인격을 해방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사형제도가 누굴 위한 거냐? 피해자를 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자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살인자의 인격을 구해주기 위해서. 살인자를 인간으로 존중해주기 위해서 사형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루소는요. 사회계약설의 관점에서 이렇게 나오죠. 사회계약설. 요것도 아까 롤스가 가정했던 사고 실험하고 비슷한 건데요. 사회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 라고 했을 때 루소는요. 사회는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할 때 어때요? 원래 집주인하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루소도 사회라는 건 어떻게 생겼다? 계약에 의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계약? 계약은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개인은 국가하고 어떤 약속을 하냐면요. 우리의 생명, 그 다음에 소유권, 재산권, 사유재산권, 안전 이런 거 보장해줘 라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요? 국가는 계약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시민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국가를 만들 때, 사회를 만들 때 국가하고 개인은 계약을 이미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생명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는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우리는요. 나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나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해요.
근데 나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할 때 나만의 노력으로 이게 되느냐? 아니에요. 타인의 희생을 반드시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시 상황이지만 우리는 안전해요. 누구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20대 남성들이 의무로 복무를 하고 있죠. 그렇죠? 타인의 희생으로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마땅히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된다. 살인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해요. 타인의 희생을 통해서. 그러면 살인자, 이제 위험해. 넌 이제 위험한 존재야. 그럼 타인을 위해서 너도 너의 생명을 희생해야 돼. 이렇게 보는 게 루소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베카리아는요. 사형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공리주의가 뭐예요? 공리주의. 공리주의는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베카리아는요, 공리주의 관점에서 이게 뭐냐면 이익을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더니 사형은 사람들이 너무 일시적이야, 효과가. 사형 당하는 것만 잠깐 보니까 그때만 사람들이 잠깐 동안만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말자 생각을 하지 금방 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형과 반대로 종신노역형은요. 종신노역형이 뭐예요? 평생 동안 노동을 하게끔 하는 거죠. 이 종신노역형은 사람들한테 더 장기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범죄의 예방 효과를 따졌을 때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훨씬 더 범죄를 잘 예방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리주의 관점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따져봤을 때, 즉 계산해봤을 때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종신노역형이 더 부합하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형은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베카리아도 마찬가지로 사회계약서를 주장하는데요. 이 국가하고 개인이 계약을 맺을 때 베카리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이 자신들의 권리를 국가에다가 맡기거든요. 나의 생명이라든지 안전, 나의 재산, 사유재산권 국가가 보장해 줄 거지? 너한테 내 거 맡길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카리아는 이렇게 해요. 이 사회계약을 맺을 때 생명을 양도하는 건 아니에요. 난 나의 생명을 국가에 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살인 금지를 규정한 법에 근거해서 다시 살인을 한다? 이거는 부당하다. 이 얘기예요. 법전에 우리 나와 있잖아요. 살인은 금지한다. 그렇지만 이 살인을 금지한다. 라는 법에 근거해서 살인자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이 법에 일치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 루소, 베카리아 이렇게 총 3명 봤는데요. 다시 볼게요. 칸트는요.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을 뺏었으면 마찬가지로 살인자의 생명도 뺏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형은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 시민적 인격은 이미 죽었어. 없어. 그렇지만 아직 생득적 인격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인격을 해방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존엄합니다. 칸트는요. 살인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게 이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루소는요. 사회라는 건 국가하고 개인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계약을 할 때 국가는 시민의 생명하고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계약을 맺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살인자가 이 시민의 생명하고 안전을 해친다면 당연히 살인자도 사형을 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베카리아는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즉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걸 계산해봤을 때 사형하고 종신노역형을 비교해서 범죄 예방 효과 그 다음에 사회 전체의 이익 정도를 따져봤을 때 종신노역형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양도할 수 없다. 왜? 사회가 계약을 할 때, 국가하고 개인이 계약을 할 때, 개인이 자신의 생명은 국가에게 맡기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사형은 불가능하다. 요 밑에 보면요,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사상가의 입장이 아니에요. 찬성 입장은 어때요? 국민의 자유, 재산,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를 방어하는 수단이다. 그 다음에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 범죄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르면, 비례성의 원칙, 이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예요. 만약에 A에서 10이 증가했다. 그러면 B에서도 똑같이 비례하게, 똑같은 비율로 10이 증가해야 된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 내가 얘를 죽였어? 그럼 너도 죽어야 돼. 이거에 따르면 과도한 형벌이 아니다. 다음, 과학 수사와 제도 보완으로 오판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대 입장은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을 침해하는 형벌이다. 그 다음에 교화라는 형벌의 목적에 부적합하다. 범죄 예방 효과도 미미하다. 정적이 뭐예요? 정치적인 적. 정치적 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오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한번 이건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뒤로 넘어가서 한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여기가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38페이지에 실전 문제 5번 볼게요. 38쪽. 같이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상호 무관심한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 하에서 합의를 통해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다. 이걸 도출하는 가상적인 상황이다. 이거 뭐죠? 가상적인 상황? 정답은 원초적 입장이죠. 이거 누가 주장한 거예요? 롤스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때 우리는 원초적 입장에서 뭘 쓰고 무지의 베일을 쓰고 합의를 해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합니다. 어떤 원칙을 도출하느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가도록 하는 원칙을 도출합니다. 왜?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수 있으니까. 최소 수혜자가 뭐예요? 사회적 약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소 수혜자는요, 사회적 약자예요. 내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가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다. 그게 롤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선지 다른 것도 볼게요. 파놉티콘. 파놉티콘은 뭐냐면요, 감옥인데요, 원형 감옥이에요. 이렇게 휴지를 휴지 생각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감옥을 둥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휴지처럼. 여기에 다 이렇게 창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끔 하는 감옥. 이 원통형의 감옥. 그걸 파놉티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공백은요, 이건 과학기술과 관련된 건데요.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은 과학기술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해요. 인터넷은 빠르게 발전했어요. 하지만 요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은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어요.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쵸? 과학기술은 더 많이 발전했는데 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인간의 윤리의식이 발전하는 속도가 따라잡지 못해요. 요 공백을 윤리적 공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의 비극은요. 공유지라는 걸 뭐예요? 공유지. 공유하는 땅이에요. 공유지는 공유하는 땅. 근데 굳이 땅을 예시로 들지 않아도 쉽게 생각하면요. 나의 것이 아닌 물건 있잖아요. 이건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공유제니까. 공유지는요. 자, 우리가 모두 공통으로 사용하는 땅이 있어요. 잔디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유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을 먹이러 옵니다. 자기만?
자기만 여기 오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 공유지이기 때문에 너는 아까운 것도 없어. 아껴야 될 것도 없어. 그리고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 있는 잔디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지고 이 땅은 황폐화됩니다. 황폐화될 거예요. 그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실제로 우리 사례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어획할 때 대규모로 어획을 하면요. 어때요? 어획할 때 대규모로 어획하면 어떻게 돼요? 차원이 고갈돼서 그렇죠? 이런 걸 이제 공유주의 비극의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사회계약에 기초하여 살인죄를 정당한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고 간주하고 사회 방위론의 입장에서 사형제를 찬성한다. 자, 이 사람은요. 사형제를 찬성해요. 사형제 찬성하는 사람 누구 있죠? 누구 있었냐면 칸트 있었고 그 다음에 루소 있었죠? 정답은 2번 루소입니다. 루소는요. 사회계약론자예요. 사회계약. 누구랑 맺는다고요? 국가하고 개인이 사회계약을 맺어요. 이 계약을 맺을 때 국가는 개인의 생명 안전을 지켜주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방위론의 입장에서 사회를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사형제를 찬성합니다. 정답은 2번 루소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기선 8번 볼 텐데요. 다음 내용과 같이 주장한 한 사상가는 봅시다.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개인의 도덕성 함양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누구죠? 집단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보다 집단의 도덕성이 훨씬 더 크다. 집단이 비도덕적이라면 도덕적인 개인도 비도덕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 니부어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에 비해서 그래도 쉽게 문제는 풀리는 편이죠. 여기가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습을 꼭 해주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서 익숙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